하면서 이 지금 삼남 면지역이 삼남읍으로 승격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구역 자체가 면에서 읍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위상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언양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울산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의 현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양이 울산에 소속되게 된 것은 일제시기입니다. 1914년에 일본이 군면 통폐합이라고 해서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하려면 행정구역이 너무 많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행정구역들을 한 단계 정리를 한번 해요. 그때가 1914년에 한번 정리를 하고 17년에도 정리를 한번 하는데 14년에 정리할 때 이제 언양군이 어디로? 울산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양은 언양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는 언양군으로 존재하면서 처음에는 언양현이었습니다. 언양현이었다가 고종 때 한번 행정 개편을 하면서 언양군이 돼요. 근데 일제시기에 울산으로 갑자기 포함되게 된 거는 일본이 문화적인 유사성 이런 것을 따져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대충 크기 그리고 대충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묶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좀 울산군으로 통합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변이 여러 가지 관공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우주산학영화제 같은 거 하면서 복합프레스센터 같은 것도 생기고 작전정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도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 면의 세가 점차 확장되면서 드디어 읍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삼남면 지역에서도 약간 중심이 되는 지역인 작천정 일대하고 저 언양행교가 있는 교동까지 쭉 둘러볼 건데 저 인내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학에서 주로 쓰던 말입니다. 동학 들어보셨죠? 네. 조선시대에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경제에 있었던 몰락 양반 중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최재우라는 사람이 벼슬도 못하고 본인도 벼슬을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구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울산까지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재우의 부인인 박 씨가 울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최재우한테는 이제 처가가 있는 곳이죠. 그 처가에 여시바위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예수바위라고도 불려요. 예, 여우입니다, 여우. 그러니까 여우가 자주 나타나던 그런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동학이라는 게 시작된 곳은 경상도였어요.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최시영이 돌을 구해서 최재우를 찾아와가지고 최재우로부터 이제 돌을 구하고 어디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우가 있는 경상도 지역하고 그 다음 최시영이 있었던 전라도 지역 이 양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게 되는데 그 당시 농민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투입시킨다. 그러니까 혹세무민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최재우가 정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던 그 동학세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으로는 훨씬 더 많은 세력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보나 이런 지역에서 농민들이 워낙 많기도 했으니까 그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심한 상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은 동학에서 유래하지만 천도교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 말인데 천도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2대 교주가 최시영이라고 했었죠. 3대 교주가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손병희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나라가 점차 어지러워지고 있고 더군다나 주변에서 일본이나 외세나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식민지로 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식민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놓고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필요하겠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활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고 일본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근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대화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동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두 가지 면모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천도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언양의 천도교가 처음 전래된 거는 19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양 최초의 신자는 최혜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최혜규는 경주 최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재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1910년 무렵에,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되기 직전에 언양의숙이라고 하는 근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했었거든요.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의 전파가 되기도 전에 언양에 먼저 천도교가 들어오게 되고 신자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 같은 것들을 확산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가 되면 이미 천도교 교단 같은 것들이 이제 언양 교구가 만들어지고 언양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도교도 교회하고 똑같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봐요. 하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보고 천도교의 사상 같은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죠. 그래서 천도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뭐냐? 정부에서 왜 그렇게 동학을 위험하다고 천도교를 위험하다라고 봤냐면 평등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런 신분제를 근간에서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하늘은 누구만 하늘이었냐면 임금만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너도 하늘이고 나도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배웠던 그 평등의 사상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천도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사회운동들을 하고요. 30년대에 가게 되면 20년대 활동하면서 세력을 많이 키우거든요. 세력을 많이 키워서 그 사람들이 면장을 하거나 수리조합장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지역의 중요한 공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글씨는 1910년대에 새겨진 글씨예요. 1915년에 김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남면에 살았던 김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를 써줬고요. 그리고 이 중남면에 살고 있었던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자를 새긴 겁니다. 글자를 새기고 그 삼남매 연재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종능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도와줬으면 뭘 도와줬을까요? 돈이죠, 돈. 저거 새기려면 돈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야지 저거 새겨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용을 좀 낸 거죠. 김영걸이나 이종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언양의 향반 출신들이거든요. 최초에 들어와서 퍼진 것은 향반 중심이었습니다. 언양의 제일 유력한 가문 중에 경주시 가문들이 있는데 경주시 가문의 일종의 모든 향반 가문들이 아니라 그런 가문들이 보면 이단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단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언양 지역 조사를 할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양 천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향반 집안 출신인데 천도교를 알게 돼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가서 머리 잘라버려요. 그때는 단발령이라 그래서 상투를 자르면 최익현이 도끼 들고 조정에 올라가잖아요. 상투를 자르지는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규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머리를 잘라서 편한 상태가 돼서 이걸로 근대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그 집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규천은 자기 그 잘 어울리는 형님들 친구들이 있겠죠. 거기서 아버지를 막 피해서 도망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향반 가문 이단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가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글자체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썼잖아요. 보통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저런 거 보면 교육을 받은 특히나 한문교육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 지역에 저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나중에 여기에 서민들도 함께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도교 세력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양의 저희가 3.1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언양의 3.1운동 같은 경우도 천도교 세력의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새가 약해졌죠. 너무 새가 약해져서 제가 10년 전에 그 교구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가족들만 모여서 일요일에 예배를 보고 있었고 일반 신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일제 시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민족적인 종교로 출발을 했지만 1920년대 30년대에 가면서 천도교의 핵심 인물들 최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친일 행위를 하거든요.
친일 행위를 하면서 천도교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드는데 그래도 언양은 좀 얘기할 만한 게 천도교 세력이 그렇게 쪼그라들 때 천도교 구파 신파로 갈라져요. 구파 신파로 갈라지고 혁신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언양 쪽의 사람들은 혁신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친일하면 안 된다. 여전히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언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울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울산은 오히려 구파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혁신 세력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행정구역이면 교단이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언양하고 울산은 일제 시기에 일본에서 억지로 하나의 구역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천도교였지만 울산 안에서 언양 천도교 따로, 울산 천도교 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사람들의 생활에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바위를 보시면서 아, 언양하고 천도교가 이렇게 관련이 많구나. 언양의 일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천도교 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천 바위가 쭉 내려다 보고 있는 저 앞이 바로 작계천이고요. 저쪽으로 조금만 살짝 올라가면 작천정, 정자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살살살살 걸어서 작천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냥 여기 흐르는 이 작계천이라고 하는 물하고 요 바로 앞에 바위가 널쩍하게 하나 툭 펼쳐져 있죠. 이걸 너럭바위라고 하는데 이 너럭바위하고 주변에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휴식도 취하고 흘러가는 물 보면서 시도 짓고 시지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술도 한잔 해야 되겠죠. 술도 한잔 하고 사람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막 놀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노는 거 그래도 지붕이라도 있는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1895년에 정긍조라고 하는 언양 현감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화를 시를 짓고 노는 모임을 가져요. 그 모임을 가지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언양 지역에서 서로 향방 가문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그 전에 노소동락하는 계라는 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노소동락이 나이랑 관계없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같이 노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주로 뭐 하고 놀았느냐? 한시를 짓고 놀았거든요. 그런 모는 모임이 있었는데 정긍조가 그 모임을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해서 1895년에 여기에서 시를 짓는 이런 시화전 같은 거를 개최를 합니다. 그 개최하면서 노소동락하는 계 사람들이 계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냥 단순히 계 말고 차라리 아예 시 짓는 그런 모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헌산시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사람들이 자 봐봐 우리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도 짓고 하는데 정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이미 거기서 나오고 그 당시 현감에도 정긍조가 자기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자를 쓰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헌산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금도 막 냅니다. 기금도 막 냈는데 결국 공사가 그때 바로 시작되지는 못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되지 못하고 그 다음번에 언양 군수로 왔었던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 때 최시영 때 비로소 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2년이 지나서 작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정자는 1902년에 지은 것인가요? 지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 보수하고 중건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40년대에도 계속 작천정 보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작천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정자 건물들을 계속 수리하고 또 더 높이고 더 확장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02년 형태 그대로는 아니고 오히려 4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보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헌산시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결국 또 아마 군에서도 얼마 돈을 좀 보태가지고 이 정자를 만들었을 텐데 일제 시기가 되면 1910년대에 뭘 하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고하면 그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정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줬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 없는 땅이라 그래서 다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몰수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도 이 헌산시사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이 지역에서 약간 좀 덕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한 사람 중에 오병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병선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그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냈지만 다 공동으로 소유한 건데, 공동으로 소유한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오병선이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는지 그 본인 소유가 돼버렸으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팔아버리냐면, 당시 울산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 추전 김홍조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학성공원 아시죠? 그 학성공원 그 일대 땅도 김홍조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김홍조가 나중에 그 학성공원을 이제 일종의 시에다 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원화 작업 같은 것들 할 때. 그래서 거기 가면 김홍조의 옛날에 집이랑 정자랑 심지어는 가족 묘까지 있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홍조한테 판 거죠. 그래서 김홍조가 이 작천정이 자기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작천정하고 이 작배천이 요 일대 토지들 있죠. 이게 다 자기 소유가 되니까 김홍조는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어 했냐면 개인 별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울타리 같은 거 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의 가장 애처라고 할까요? 애첩이라고 할까요? 예, 구소 이호경 있었는데 그 이구소를 데려다가 같이 아마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싶었었나 봐요. 즐겁게 지내고 싶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냥 이 구역은 원래 뭐였어요? 공적인 공간이었어요. 공공의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개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기를 했죠. 등기를 한 걸 그대로 팔았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울산에 그 언양에 천도교도들이 많았었다고 했죠. 그 천도교 중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하고 언양 향방 가문의 최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기록에는 김홍조를 찾아갔다라고 나오는데 김홍조를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찾아갔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김홍조가 소유권을 결국 설득에 넘어가서 넘겨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온 게 22년인데 김홍조는 그 전에 죽거든요. 그 전에 죽어서 김홍조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마 김홍조의 아들이었던 김택천이나 혹은 김홍조의 그 애첩이었던 이구소한테서 이 소유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1927년에 요 작천정 일대하고 요 작대천 요 일대 토지들을 연명제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처럼 연명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역시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설득하지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안면이 있는 사람, 원래 서로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지역을 다시 여러 사람들, 공공의 장소로 다시 돌려온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언양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언양 지역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양 지역, 언양 출신 의병장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공신으로 책봉이 돼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더군다나 울산은 어떠냐면 가토기 용어사 들어와서 서생포에서 울산 외성하는 성을 2개나 쌓은 곳이란 말이에요. 일본군이 상주하던 곳이거든요. 주둔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일대에 의병들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자, 기치는 창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 결의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작계천 일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도 혹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개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은 누구나 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위를 쫙 둘러보시면 바위 위에 지금 보세요. 바위 위에 온갖 것들이 다 새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자주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는데요. 이 일대를 돌아보시면서 이구소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너무 크게 보이죠? 이구소를 너무 크게 지금 새겨놨어요. 제일 클 것 같아요. 저렇게 크게 새겨놓은 거 보면 이 일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구소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이 주변에 뭐 김찬이로 언양의 당시 가장 부자가 김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김찬이와 그 아들들의 이름도 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쭉 네, 저 위에도 새겨져 있고 요 밑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네, 밑에도 각자가 새긴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이한 이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있다가 찾아보시고 여기에 포은 정몽주로 생각하면서 모은대라고 와보셨구나. 모은대라고 하는 파이가 있거든요. 모은대 파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가시면 거기에 정몽주를 그리워하는 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시는 아마 한자라서 읽기가 힘드실 거니까 나중에 올라오시면 제가 나중에 그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헌산시의회 회원입니다. 아 그래요? 관계자가 여기 와 계시네요. 네, 네. 그 헌산시가 끊어진 게 아니라 1935년에도 보면 작천정 음사라고 해서 계속 그 모임이 이어지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아마 해방 이후까지도 어쨌든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인 것처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오, 놀랍다 진짜. 내려갔다 다시 아. 올려. 모은이 포원을 사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동창도 맞나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 옆쪽에 보시면 이제 시하고 모은대 기라 그래서 모은대 왜 새겼는지 그런 거 써놨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바위에 새기면 적어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구대 안각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언양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언양공립보통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언양읍성에 남문이 있는 곳 있죠. 원래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상북면이나 중남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학교 가기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머니까 학생들이 근대교육을 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북면 지역에도 학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천도교 쪽에서는. 그래서 상북면 쪽에 뭘 만드냐면 양정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양정학원을 만드는데 학교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누구에게서 얻어내느냐? 이 김찬에게서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얻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찾아가서 김찬이한테 돈 좀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찬이가 다른데 뭐 주민들한테 세금 대신 내주거나 그런 걸로 돈을 많이 줬었는데 학교를 새로 짓는 거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꾸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김찬이 집 앞에 가가지고요. 대문 앞에다가 거적대기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위에 앉아가지고 돈 준다고 약속할 때까지 나 안 가겠다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김찬이가 그렇게 한 9번 정도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거적을 깔았거든요. 거적을 까니까 김찬이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일단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규찬을 데리고 들어가서 좋다. 양정학원 짓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적을 깔았을 때 그냥 찾아갔을 때는 안 주고 거적을 깔았을 때 돈이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평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찬이가 이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평판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천도교 세력을 등에 업고 좀 힘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김찬이 집 앞에서 거적을 깔아놓고 앉아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김찬이가 돈 안 줘서 그렇대. 라고 하면 쪼잔하네. 진짜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김찬이가 이규천을 데리고 와가지고 돈 줄게 해서 실제로 기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양정학원을 만들어서 20년대 때는 이 상북면 지역에서는 양정학원이 굉장히 큰 학원, 그러니까 큰 학교로서 근대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켰던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찬이 같은 인물도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규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거든요. 훨씬 나이가 많은데 이규천이 가서 막 고집을 피우니까 이 형 갑시다 들어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벚꽃길로 들어갈 건데요. 이거 봄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가을이죠. 하지만 걸어가면서 봄에 지금 벚꽃잎이 날리고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령이 약 100년 전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벚꽃길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193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남면이었는데
중남면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미 37년 단계가 되면 여기가 삼동면으로 삼남면으로 합쳐졌을 때였죠. 그 삼남면 지역에 당시 이제 면장을 하고 있었던 곽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일대에다가 벚꽃길을 조성을 한 겁니다. 벚꽃길 조성했는데 벚꽃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일본 국화라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랬을까요? 네, 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일본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벚꽃나무를 심었다는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빡시게 했던 것은 언제냐면 1910년대고요. 1920년대거든요. 193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대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하고 30년대쯤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로 독립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의심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30년대는 중요한 게 독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독립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30년대 조성된 벚꽃길이 일본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1910년대에 심었다. 1910년대에 심었다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10년대에는 그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에게 결사의 자유, 그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독립운동 하려면 몰래 숨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립운동 같은 걸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언양지역 같은 경우도 3.1운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3.1운동 준비할 때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심 받으니까 지게를 치고 산에 나무 하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산에 가서 거기서 나무는 대충 주워서 놓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극기를 등산하고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지. 그게 10년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몰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벚꽃을 심는 척을 하면 그러는 쟤네들이 지금 벚꽃을 심는구나 그래서 의심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30년대 단계에 들어가서 의심을 피한다? 그때 당연히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때 벚꽃길을 조성한 거는 말 그대로 벚꽃이 예뻐서 그 주변에 지금 작천정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왔겠어요. 그렇게 많이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볼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볼거리가 필요하니까 작천정 주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들 있죠. 그런 정비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일제시기에 주변 경관 정비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뭘 심었냐면 벚꽃을 심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일본에게 아부하거나 혹은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심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외성이나 서생포 외성 같은 경우가 20년대 들어가면 그쪽 현창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현창 사업을 시작할 때 일부러 벚꽃길을 조성하거든요. 근데 그 벚꽃길을 실제로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예쁜 거예요. 예쁘고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 외성에도 벚꽃 그렇게 많이 심어놓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소풍 가거든요. 일진시기도 소풍 갔어요. 소풍 가고 거기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쁜 걸 심어야 되는데 봄 되면 벚꽃놀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대도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벚꽃을 심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건 맞아요. 근데 중심지도 사실은 언양지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딱 이 지역만 중심지다라고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패한 스토리텔링. 하지만 이런 정도는 사실 지역에서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게 진짜는 아니구나. 그냥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런 글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천정 벚꽃길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수남 벚꽃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안내판은 전부 다 작천정 벚꽃길 이렇게 써놨죠. 수남 벚꽃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벚꽃길이 시작되는 이 마을 있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마을이 수남 마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벚꽃길을 걷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수남 마을에 굳이 멈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수남 마을이 조선시대에 여기에 역이 있던 곳이에요. 덕천역이라는 이름의 역이 있던 곳인데 역을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기차가 막 지나가는 게 떠오르죠. 조선시대 기차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기차가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뭐였을까요? 말 아니면 도보입니다. 도보.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하는데, 그러면 저 멀리 중앙에서 만약에 지방까지 명령을 내려보내야 된다. 명령을 내려보내야 되면은 이제 관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겠어요?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줬던 게 사실 뭐냐면 마패입니다. 마패. 마패를 보시면 그 마패가 우리가 보통 마패를 언제 딱 떠오릅니까? 이몽룡이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동할 때 그걸 떠오르는데, 그 마패 자체는 사실 암행어사의 상징이 아니에요. 암행 상징이 아니고, 마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역참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참에 가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횟수가 기록된 것이 그 마패입니다. 그래서 마패를 보면 말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마리, 세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말을 한 번만 갈아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급이 좀 낮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급한 파벌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한 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가져가는데, 말이 너무 얻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으면 어떻게, 여기에 잠도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모여들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공무를 원래는 집행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이 주변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막들이 생기게 돼요. 주막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주변 일대 마을 자체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역촌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마을이 되는 거죠. 이 덕천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여기에 덕천역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고려시대에 역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저 밀양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밀양에서 언양 쪽으로 와가지고 김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주요 간선도로처럼 간선도로 형태로 주요 지점으로 역이 만들어졌다가,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덕천역이라고 하는 게 양산 지역이죠. 양산 쪽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동네 지역하고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로이긴 한데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덕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게, 처음에는 김해 라인으로 연결됐다가 그 다음에는 양산 동네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역할 같은 것들이 살짝씩 변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일대에 그럼 여기라고 하면 그 건물이 있었을 텐데, 건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고려시대 기와가 발견되긴 했어요. 고려시대 기와가 발견되긴 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라는 게 발견되면 건물자리가 나와야 돼요. 건물지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냥 기와만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 고려시대부터 그런 옛날 형태의 역의 그런 건물들, 옛날 집 같은 것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유물들이 나왔다든지 발굴이 됐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다고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그 조선시대 만드는 지리서들이 있거든요. 그 지리서에 보면 조선시대 이런 각 지역의 역들을 이름을 써놨는데 거기에 언양의 덕천역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과거에 조선시대까지 여기 있던 곳이구나. 근데 지금 여기에 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지금은 도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도보나 말을 이용했을 때 교통량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로, 그 관공서나 이런 곳이 있는 곳 새롭게 옮겨가게 되죠. 새롭게 옮겨가고 각 지역 중심지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입장에서 만드는 도로하고 지역의 입장이 반영돼서 만드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이 수남지역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역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 같은 것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요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슬슬 걸어서 언양향교 네 마리가 쪽으로 다섯 이동. 마리는 뭐야, 네 마리가. 그러니까 이 형반들 같은 경우는 비록 내가 아주 뛰어난 그런 관문에 속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언양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1914년에 언양이 울산에 포함됐다고 그랬죠. 언양군이 없어지거든요. 언양군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큰 심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언양이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죠. 언양의 역사를 남기자. 그래서 언양읍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에 언양읍지를 하나 쓰고요. 1917년에 내용을 개편해서 언양읍지를 또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역사 혹은 이 언양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같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막 썼죠. 애를 막 쓰고, 나중에 식민지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런 향반들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향반이랑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을 때 김찬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향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같은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형사하면서 지금 식민지 지배를 하는 당국이 있겠죠.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식민지 당국이 있고 그 밑에 국민들, 시민들이 있으면 식민지 당국이 백성들을 바로 지배할 수 없거든요. 바로 지배하면 반발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식민지 당국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중간 계층으로서 이 향반 세력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향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식민지 지배층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가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식민지 조선총독부나 이런 데 진정을 할 수가 있어. 항의를 할 수가 있어. 그런 게 가능해지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오겠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이 사람도 일제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일제 앞잡이가 되면 아무도 안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적당히 일본하고는 갈등 관계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대변한다든지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간자적 지배층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언양의 향반 가문들이 사실은 골고루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20년대 이럴 때 면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향반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여자가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석전이라 그래서 공자한테 지낸 제사가 봄, 가을로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는데 보시면 언양 향교도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태극기도 걸려 있고요. 칠판도 보이시죠? 그리고 뺑돌로 앉아갖고 한시라도 한수 읊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한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같은 스승 밑에서 오래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비슷하게 그런 세계관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맥뿐만 아니라 굉장히 때 지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지역 출신들이 중앙정계에 가서도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친목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배경 같은 게 사실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눈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파벌 나누 특히나 흥선대원 때는 그 단순히 그때 당시만 그때가 되면 사실은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변질이 돼서 특정 가문이 중심이 돼버리고 그런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서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원 철폐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원이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역을 면제받으려고 학생들을 거기에다가 이름만 걸어 놓는다든지 혹은 서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서원 토지가 있거든요. 그 서원 토지를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소작을 시키는데 그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걷어들인다든지 하는 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원 철폐령이 내려진 거죠.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